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오늘 식목일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됐었는데요. 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1.9%, 부산은 18.6%였고요. 합계는 20.54%였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재보궐선거는 물론 2018년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율인 20.14%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런 열기가 이어져 이 재보궐선거 당일에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연장 기한과 한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으면 한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나 재약정을 할 때 그동안 한도의 10% 미만만 썼다면 전체 대출 한도에서 10%가 줄고요. 만약에 5% 미만을 썼다면 20%가 줄게 됩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인하해 왔는데 이번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가 평일 오후 10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 조치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맞춰 최대 20%까지 야간 감축 운영을 해왔는데요. 시내버스 혼잡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지하철도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2호선, 5호선, 7호선이 5일 이후로는 3호선, 4호선, 6호선, 8호선의 야간 평일 20% 감축 운행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4일 0시 기준 96만 2,083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2차 접종은 2만 7,298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식목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맑고 깨끗하겠고요. 봄비도 그치겠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오는 찬 공기로 인해서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가운데 아침 산지와 일부 내륙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전 지역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니까요. 오늘도 출근길 따뜻한 외투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건우 기자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발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이죠. 오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진 보시죠. 지난달 초에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 뭐야? 와,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라? 네? 설마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아니, 진짜 지하철이에요. 진짜로요. 지하철에서? 대박. 지난달에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민폐 승객 이런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지하철 빌런, 민폐 승객이라고 하죠.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별별 사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하철의 위대한 컵라면 용사들 편입니다. 사진 보시죠. 컵라면? 컵라면 용사. 요즘 못 먹는데. 어머. 아니 진짜로 먹네. 아 이렇게 먹어요. 진짜로. 아, 진짜 처음인 뭐? 거야. 아니 어떻게 저래요? 진짜 아니, 용기도 저- 대단한데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아니 저거 진짜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저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진 보니까 뭐 저도 사실 아침 못 먹어서 배가 네. 고픈데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분이 있다면 또 이동식 포차를 차린 분들도 있습니다. 아, 사진 이동식 보시죠. 포차를 차린다는 건 또 뭐예요? 또 한번 사진 볼까요? 이거 뭐야? 자리 깔았어. 뭐예요? 술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이 설마. 등산 다녀오는 산악회원들 같은데요. 아이고, 대박이다. 정말 단풍도 알록달록하게 알록달록한 옷들 입고 술판 벌이셨습니다. 또 아니, 혼자, 그런가 하면 혼술. 이렇게 혼자 오독을 즐기면서 네. 또 한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니 지하철. 예전에 저 기차 멀리 가는 기차에서 그러니까 아주 기차에서. 예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비둘기호라고 예전에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거 타면 저랬는데. 정말 뭐 이거 향수라면 향수일까요?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이번엔 지하철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 올라가셨네 아예. 주무시는 거죠? 야, 아이고 이 양반은 엄청 편해 보이긴 하네요. 집인 줄 아시는 다이내믹한 거죠? 자세가 있어요. 아이고. 아니 뭐 완전히 상부 선반부터 네, 의자 민망해. 바닥 뭐 완전히 민망해 보여. 아유 세상 편안하게 할머니시죠. 있네. 네, 먹고 마시고 잠까지 자는데 이것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분, 이른바 지하철 2PM, 철 PM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왜 저래? 끝났어? 끝났어? 어떡하니? 그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정말 흥이 넘쳐요. 네, 대단합니다. 맨정신. 이거 돈으로 이거 어떻게 위험한데.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역시 음주행 가무. 자신만의 흥에 흠뻑 빠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민폐 승객 중에 이것 또한 빠질 수가 없죠. 지옥에서 온 파이터 함께 보시죠. 지옥의 파이터? 지옥이 또 뭐지? 이거 또 뭐? 아, 이 영상. 차력사야? 네. 아니죠. 협박, 어머, 너 협박 주는 거예요? 어머, 위협 저거가 단속, 아니에요? 네, 네, 단속 단속 파이터입니다. 들고. 네, 술 취한 승객이 7호선에서 욕설과 함께 단소를 들고 승객을 위협하는 영상인데요. 다음 또 있어요. 뭐요? 음주의 흡연까지. 이번엔 종합 진상 세트입니다. 네, 사진 보시죠. 이제 흡연 지하철에서 담배 핀다고요? 네, 저거. 야. 저것도 아주 진짜 용감하게 아니다. 담뱃불을 좀 붙이고 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호선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거 자기 정신이 아니네. 지금. 그럼요. 심지어 담배를 피우면서 또 캔맥주까지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당연히 제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지를 하는 승객들에게 이번에 또 시비를 걸었다고요. 이런 승객들이 이제 많으니까 신고를 받고 이제 역 관계자들이 이제 와서 제지를 하니까 네. 제지에 응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역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도주를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음주라든지 흡연 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사법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남성을 검거를 했는데 이 남성 술에 취해서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철도안전법 위반과 음주소란 혐의로 과태료 30만 원 그리고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런 것들이 자칫 그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만 원 과태료 처분 이거 말고 또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처벌이라는 게 너무 가벼워요. 뭐 범칙금 10만 원, 5만 원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 철도라든지 교통수단에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지하철 안에서 그 노상방뇨했던 사람이 예.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의자에 소변이 다 스며든단 말이에요. 이거 다 훼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의자에 앉고 싶으세요? 절대 않죠. 그렇기 절대. 때문에 뭐 의자가 부서진 건 아니지만 이게 네. 손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치 침해에도 손괴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하철에서 컵라면 먹은 거 이거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원래 대중교통의 취식행위에 대한 뚜렷한 처벌 규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예전에는 KTX에서 우리 도시락도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어떤 시국입니까?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렇지, 안 되죠. 그래서 방역 수칙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컵라면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하철에서 아까 안방처럼 주무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박비를 문제가 받아야 될 수 있죠. 그럼요. 이 철도 안전법에 따라서 이게 원래는 흡연 행위 또 어떤 그 이제 금지된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이런 행위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질서 유지나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되는데 아까 무릉도원했던 그런 네. 분들 노숙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나 선반위 같은 데서 절대로 주무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성방가 뭐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수 있고 맞아요. 또 술 먹고 다른 사람들 위협하는 행위, 폭언 행위, 또 함부로 물건 우리 잡상인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물건 판매하는 행위 같은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회생활의 기본이잖아요. 맞아, 공공예절, 그렇죠. 공공질서 이런 건 초등학교 때 배우기도 하고 상식선에서 지켜지면 될 건데 그걸 무시하고 제정신입니까? 진짜.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뭔가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믿었던 이 사람의 만행입니다. 오. 믿었던 만행? 누구의 만행일까요? 믿었던 박수림의 만행. 그러게. 만인의 행복이죠. 그렇게 따지면. 가족 관련된 누구의 건가? 만행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수 씨가 정답은 놀랄 거예요, 아마. 산후도우미? 우리도 최근에 산후도우미. 그렇죠, 그렇죠. 자, 공투로 보여드릴 텐데 아이 엄마 역할은 예인 씨가 하시고요. 네. 그리고 산후도우미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렵게 얻은 첫 아이, 제겐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라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육아 초보라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산후도우미를 모셔왔어요. 정말 든든했죠. 아가 정수 왜 울어? 아니 왜 우는지 알아요. 엄마가 뭐라도 해주지. 아 나도 울고 싶다 진짜. 배고파서 우는 거요? 애기 이리 줘봐. 아니 분명히 30분 전에 우유 먹고 잠들었는데 애가 먹본 거 왜 배가 이 고파요? 애는 덜 먹으면 원래 자다 깨서 울어. 그럴 때 살살 깨워가면서 양을 채워서 먹여야 돼. 양이 안 차잖아? 그럼 짜증나서 울어. 아 이모님 진짜 최고. 아 최고야. 아니 근데 이모님 그러면 혹시 그 살림도 잘 하세요? 자, 육아 고수의 산후도우미는 살림에 영 소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아이를 능숙하게 잘 봐주셔서 듬직했죠. 그런데 아니 진짜 나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 정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뭔 말이요? 발뺌해도 소용없거든요. 우리 정수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기 CCTV 다 찍혔으니까. 감시까지 했어? 아이고 세상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이없는 건 나죠. 아니 어떻게 우리 정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대체 왜 그랬어요? 왜? 아 그렇게 애 보기만 시키지 살림까지 왜 시켰어 그래? 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수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그 갓난애를? 당신 나 진짜 용서 못해. 그럼 어쩔 건데? 참, 갓난아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 생각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애기한테 아, 해줘. 진짜 어떻게 애기한테. 이런 어떤- 경우 있죠. 어떤 사연이에요? 네. 네, 생후 20일 된 신생아에게 생긴 일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네. 아이고, 저 어떻게 한 거야? 나 제 인형인 줄 알았어. 웬일이야. 야, 그거 애가 20일밖에 안 됐으면 뼈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막 안 돼, 아이고. 안 돼. 절대 안 돼. 아기가 저러면 놀라서 막 울잖아요. 거꾸로 준 거잖아요. 아니, 저걸 어떻게 저래? 저거 아니지. 저러면 안 되죠. 어머.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죠. 예, 이 영상을 아이의 고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이고. 제보한 영상이에요. 남동생의 가정의 일인데요. 2돌 지난 첫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 아빠인 남동생이 교대 근무자라서 출퇴근 시간이 좀 일정하지가 않았다고요. 네. 그리고 아이 엄마는 40대고
첫째 아이가 개구쟁이라서 또 둘째 아이가 막 태어났으니까 함께 케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후도우미를 모셨다고 합니다. 어떤 산후도우미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고 워낙 아이를 잘 본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산후도우미를 모신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이 돌보면서 둘째 신생하잖아요. 보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후도우미 도움이 정말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또 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뒀네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엄마들이 요모조모 잘 따져보잖아요. 그리고 산후도움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기저기서 평을 많이 네. 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엄마도 경력이 많고 또 실력도 검증돼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그러면 그런 산후도우미를 특별히 데려온 겁니다. 맞아요. 그 엄마들 사이에 산후도우미 잘하신다는 분들 있으면은 맞아. 정보 공유해가지고 꼭 그분 모시려고 뭐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한단 그래,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분 그렇게 잘하신다는 분인데 요렇게 애를 안 낳았다고요? 그게 정말 문제였죠. 이 엄마는 산후도우미와 4주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CCTV를 설치했다는 것도 미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었고요. 그런데 계약하고 3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아이의 부모가 안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후도우미는 안방에 있어서 모르는 동안 부모 모르게 아이를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는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 아니 아이를 영상 봤다시피 완전 거꾸로 이렇게 막 다리를 들어올렸어. 잡고 들었잖아요. 아이 상태가 괜찮은지 전 그게 굉장히 걱정돼요. 보는 우리도 정말 많이 네네. 걱정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병원에 가봤습니다.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전문의 말이 지금은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한 석 달 정도는 지나야 아이고. 정밀 검사를 그때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 3개월 동안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애가 조금만 울어도 그때 그 생각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근데 솔직히 산후도우미한테 함부로 하면 산후도우미가 아이한테 또 화풀이 할까 봐 불안해서 산후도우미한테 굉장히 신경 써 잘해준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아이 아빠도 걱정을 했던 네. 것 같아요. 아이 아빠가 아이 맡긴 게 죄라면 죄고 그리고 산후도우미가 혹시나 내가 뭘 잘못한다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늘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산후도우미가 아이 엄마 앞에서는 누차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안 보이는 곳에서 바로 저렇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산후도우미도 잘 만나면 마음 편하게 맡기고 직장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불안하면 또 어떡하지 신경이 되게 쓰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집 앞에 이게 둘레길을 도는데 분명히 산후도우미인데 그 대낮에 둘레길 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직장 오늘 쉬는 날이구나. 애 보고 있나 봐요. 했더니 아니요. 애 자고 있어서 나왔어요. 애기 어린데 자고 있는 걸 보고 본인이 바람 쐬러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그 애기를 깜짝 두면 안 놀랐대요. 되죠. 그러니까. 와, 진짜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지인은 네. 그 아기 돌볼 때는 방에 들어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어머. 이렇게 하면서 대체 애랑 안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게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결국 교체를 요구해서 교체했는데 아무튼 이 도우미도 진짜 복불복입니다. 그래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저희 첫 아이가 네. 태어났을 때 산후도우미를 썼는데 처음에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되게 편안한 고모 같은 분이셨어요. 얼마나 아이도 좋아. 좋아하고. 그래서 물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뭐 혹시나 제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불편해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아이한테 다르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맞아요. 다행히 이분께서는 계속 와이프에게 곁에 있으면서 보라고 알려주시고 곁에 있게 하니까 오히려 되게 안심이 됐어요. 잘하셨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 신생아 학대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요. 맞아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판결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작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생후 13일, 여러분 13개월이 아니에요. 13일? 13일 된 완전 갓난 아이를 산후도우미가 학대를 해서 참. 아기 날개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신생아들은 몸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당연히 뼈가 약하죠. 골절된 정도면 네. 얼마나 심한 가해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지난달 20일에 판결이 났는데 산후도우미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실형 판결이 났네요. 그렇죠. 이 법원은 이렇게 피해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줬는데 이 아이가 지금 완전 신생아기 때문에 자기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아기가 어리니까 나중에 어떤 신체적인 이 발달에 저해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점을 봐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지금 산후도우미가 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양형을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불과 생후 24일이었습니다. 4개월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아이가 이상해서 CCTV를 보니까 네. 이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막 좌우로 세게 흔들고 심지어는 침대로 막 집어 던지는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부모의 신고로 이 사람이 처벌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났나요? 네,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형이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굉장히 죄질은 안 좋다. 생후 24일에 불과하고 하지만 어려워. 이제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량이 나왔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감형은 있었지만 실형은 유지가 됐다고요? 예, 보통 이제 항소하게 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요즘 분위기에 봐서는 이 형량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아이는 의사 표현 그냥 우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 아 그리고 태어난 아이 우리 알잖아요. 요만한 애를 그 심보는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그렇지 네. 애를 흔들고 던지고 이건 너무 끔찍하죠. 네. 자 다음 걸로 가죠.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은밀한 땡땡 관계입니다. 예? 이거 뭔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내연 관계 뭐 이런 건 그쵸? 같은데요. 훌륭 관계? 만났어. 정치고? 예, 삼각관계. 삼각? 궁금하죠? 예. 네.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시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아내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자신의 어머니를 닮아 처음부터 끌렸다는 남편. 저는 저만 바라보는 남편과 3년째 인꼬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저는 남편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해외 지사로 파견 근무를 나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고 싶었지만 직장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슬펐죠. 영양제는 하루 3번, 비염약 잊지 말고 연락은 수시로. 알았지? 역시 나 챙겨주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 우리 자기 없이 해외에서 어떻게 지내냐. 벌써 외롭다. 나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는 거 처음인데 당신 없이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아. 그러면은 당신 좋아하니 아로마 향초 아로마? 이렇게 혼자 푹 잘 수 있게. 그렇게 남편은 해외로 가버렸고 전 매일매일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남편 대신 시댁에 들러 보살펴 드렸죠. 그런데 아버님 영양제 하루 3번 꼭 챙겨 드셔야 돼요. 혈압약도 잊지 마시고요. 아유 그래 고맙다. 에휴, 우리 정수애미도 너처럼 그렇게 살뜰하게 잘 챙겨줬었는데. 아니 근데 아가 네. 요새 잠을 통 못 자니? 이렇게 얼굴이 좀 잠을 못 잔 얼굴이구나.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요. 도둑들까 괜히 걱정도 되고 무서워요. 어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 이거 잘 때 켜고 자는 아로마 향초인데 긴장 풀리고 좋더라.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아버님은 어쩜 그렇게 정수 씨랑 똑같으세요. 정수 씨도 아버님처럼 살뜰하게 챙겨줬는데 정수 씨 빈자리가 너무 커요, 아버님. 아이고 뭐 저 빈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그렇지 뭐. 응? 종종 와서 그 밥이나 같이 먹고 그러자고. 밥? 네, 그럴게요. 남편과 너무 닮은 시아버지. 그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났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그에게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게 된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무슨 사연이에요? 아니 이거 뭐. 드라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19금이에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30대 A씨는 결혼 3년차 주부로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해외 지사로 파견이 돼서 출국을 가게 된 겁니다. 장기간. 아니 그럼 남편이 해외로 가고
집에는 며느리하고 시아버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참 배려심이 엄청났던 분입니다. 네. A 씨는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열심히 살려면서 지인의 회사에 취직까지 시켰어요. 아니 남편이 해외 근무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종일 집에 있는 거 적적하니까 취직도 시켜주고 네. 이거 상황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좋은 일 딱 같은데? 거기까지면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서로 이제 아들을 타지에 보내서 외로운 아버지와 또 남편을 해외에 보낸 며느리가 너무 외로워서 선을 넘어버린. 설마. 그래서 삼각관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근데 사실 저도 좀 민망해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며느리 A 씨와 시아버지 B 씨가 부부 같은 관계로 발전을 한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고 또 남편에게 들킬까 봐 늘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아버지는 고민할 거 없다. A 씨를 위로했다고 하네요.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건데 지금 며느리 A 씨는 어쨌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그래도 관계를 좀 청산하기를 원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가 어쨌든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아버지를 뭐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거나 뭐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지금 며느리가 반드시 위로만 받을 게 아니라 자기 의사를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좀 명확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공간부터 빨리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돼야 돼요. 진짜 이게 지금 이 채널A 방송이 해외로 나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분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소송까지 가면은 시아버지가 상간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소송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은 아내와 공동 피고로 상간남을 같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별도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부모를 상대로 이제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본인의 아버지를 상간남 소송하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아마 이런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거는 참 정말 그런가 하면 또 기막힌 이유로 70대 남편에게 법원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0대 이건 뭐예요? 남편에게? 네. 75세 아내 A 씨의 얘기입니다. 이 A 씨는 꽃다운 20대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 B 씨를 만나서 슬하에 5남매를 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 아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폭언을 했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까지 하는 폭행까지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참 순탄치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뭐 무시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러면 당연히 이혼할 수도 있죠. 근데 70대 이혼이라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있었지만 남편 B 씨의 문제는 다른 데서 터져 나왔어요. 20년 전부터 모임을 했는데요. 여성 D 씨를 알게 됐습니다. 이 여성 D 씨를 알게 됐고 종종 만났는데 자녀들의 혼사를 논의를 하다가 D 씨의 딸과 자신의 둘째 아들을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D 씨와 A, B 씨 부부가 사돈지간이 된 거죠. 이게 서로 친해지면 자식끼리 이제 결혼도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이게 또 뭐 내용이 있나 봐요. 2012년 여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남편 B 씨는 사돈 D 씨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장남에게 들켰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남편 B 씨가 또 사돈 D 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딸에게 그 광경을 들키고 잘 죽으려. 우리 드라마 미래하면 김희애 씨하고 유아인 씨가 다 미래의 주인공들이었잖아요. 이게 사돈과 미래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장남하고 딸한테 들켰으니까 이거 낯뜨거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뭐 드라마야 좀 아름답게 포장이 됐겠지만 이거 현실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좀 그래도 염치가 있었을 텐데 이 B 씨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당당을 했고요.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딸에게 남녀 관계는 그 사람 배우자 말고는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딸에게
너 나를 미행한 거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재산을 못 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연기 잘하시는데? 연기 하셔야겠네. 네. 연기 잘하시는. 폭언을 했대요. 딸에게도. 네. 예. 근데 그분도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분이 말 그대로 이제 남녀 관계의 문제니까 배우자만 고소할 수 있다.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나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형법상의 간통죄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요, 이 간통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배우자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도행위나 불륜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제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그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배우자의 외도행위나 불륜행위로 이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가 이 상대방과 또 배우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 B 씨 아주 당당했잖아요. 오히려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네 잘못이다 이러면서 이혼 요구를 했는데 아내가 결국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집을 나왔고요. 2012년 9월 그러니까 2주 뒤에 소송을 냈습니다. 아니, 소송 결과가 궁금한데요? 진짜. 이제 보통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수십 년간 참아왔던 분들이 하세요.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처음부터 사과를 했고 반성을 했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 했겠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법원은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을 명했거든요. 보통은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1,000에서 많아봐야 3,000인데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도 굉장히 이 남편의 잘못이 크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심에서는 재산 분할까지 받아들여졌다면서요? 맞아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더해서 2심에서는 재산 분할 요구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런 사돈과 모텔에 가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심이 다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거는 자식들이 재산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부추겨서 소송을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비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더 키웠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법이 이건 참 잘했네요. 그렇죠. 위자료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불륜 들켜서 도망가다가 내연남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서 내연남을 사망하게 유도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 A 씨의 얘기인데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내연남에게 달려들었다고 해요. 내연남은 겁이 나서 화장실로 숨어들었고요. 이때 이 남편 A 씨가 흉기를 들고 가서 나오지 않으면 뭐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내연남이 겁이 나서 화장실에 있는 창문으로 도망을 가다가 3층 아래로 떨어져서 그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연남이 잘못했긴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 숨어 있는 사람을 막 밖에서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면 그 무서워서 누가 문을 열고 네 하고 나와요. 뛰어내리지.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해요.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뭐 호텔이라든지 모텔 이렇게 뭐 5층, 심지어는 10층 이런 데 이상해서 본인이 순간 당황하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경우인데 그래서 사망한 경우가 이제 가끔 발생하거든요. 자, 근데 물론 내연남도 잘못하긴 했지만 남편도 잘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그렇게 뭐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될 수가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고 흉기를 든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내연남은 사망했고 근데 거기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내인데 아내분의 그럼 얘기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얼마나 중한 협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결정이 될 텐데 당시에 이제 본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증언을 섰는데 아내가 좀 남편한테 미안했는지 남편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렇게 심한 협박을 한 게 아니라 다만 나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원이 이 아내의 증언을 믿어가지고 이 남편에게 벌금 4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 후에 문제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렇죠. 사건 직후에는요, 아내가 경찰 진술에서 남편이 내연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 가서 진술을 뒤바꾼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법원과 검찰이 좀 수상하게 여긴 거죠. 네. 그래서 이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남편이 자기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내한테 거짓된 진술을 좀 부탁을 했고 아내 입장에서도 이제 내연남이 또 사망을 한 와중에 남편한테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재판장에서 선수할 때 선수하죠. 나는 진실만 말할 것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위증에 따른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위증죄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벌을 받아야겠죠. 형법상 위증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에요. 허위 진술이 의미라는 건 자기 기억대로 진술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지금 검찰은 남편을 위증 교사 혐의 그리고 아내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상황입니다. 자,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생활 속 궁금한 법에 대해서 슬기롭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이. 슬기로운 생활 법률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꽁투로 준비했는데요. 세댁 역할은 제가 하고 집주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들어갑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프로 이사러입니다. 제가 왜 프로 이사러냐면 결혼 생활 5년 동안 이사를 5번이나 했거든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테리어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우리 집 터가 이게 좋아.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잘 돼서 갔어. 이재용 씨 알지? 여기서 살았거든. 이재용 씨가요? 그래, 여기 살았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댁도 오래오래 여기서 살고 난 전세금 많이 주는 것보다 그냥 오래 살 사람이 필요하니까 오래 살라고. 응? 진아 씨 짱이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아저씨 말씀대로 오래 살 테니까 저희 내쫓으면 안 돼요. 아, 그럼. 저는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꿈에 그리던 인테리어도 하면서 집을 예쁘게 가꿨습니다.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마음 놓고 살게 된 1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어요. 오래오래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귀국한다고. 그거 보여. 집 좀 빼요. 아니,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집을 빼라고 하시면.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아직 계약 기간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집 좀 알아봐요. 내가 이사비도 줄게. 아저씨가 오래 살라고 해서 제가 거금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알죠? 인테리어 나가기 전에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 꼭 해놓고 가요. 아저씨! 갑자기 집 빼라는 것도 어이없는데 진짜 자꾸 이러시면 저 이 집에서 못 나가요. 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참 그런 거는 계속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행사해보시오. 내가 미안해서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법대로 해보시오. 해봐. 얄미워 죽겠어 진짜 저 아저씨 진짜. 법대로 하겠다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아저씨, 주인 아저씨. 전 좀 이상했습니다.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기간을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는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걸까요? 전 제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세입자가 이거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 네, 해당 사연의 주인공 주부 A씨인데요. 5년차 주부고요.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일산으로 전세를 갔다고 합니다. 전세로 집을 구한 A씨는 계약 당시 4년에서 6년 정도 살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고요. 집주인도 흔쾌히 그럼 오래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던 차에 이사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집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집주인의 아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면서 임대차 3법에
3법 때문에 쫓겨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차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굉장히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7월에 통과가 됐고요. 또 전월세를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역시 작년에 통과가 돼서 굉장히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2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총 4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존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집 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겠다,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연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집을 좀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입자를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금을 올려받을 목적이었다. 그래 거짓말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 나쁘죠. 그래서 법에서도 이런 이제 그 집주인은 이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요. 네. 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한테 이제 비싼 월세나 비싼 보증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내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게 발견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전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집에서 나온 상태잖아요. 손해배상은 어떤 식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중에서 제일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당시에 내 임대료 3개월치의 합계액이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계약한 임대료와 내가 체결한 계약의 임대료 차익이 있잖아요. 네. 그 2년치 합계액. 세 번째는 만약에 계약 갱신이 거절당해서 내가 입은 피해액이 있다고 하면 그 피해액, 이거 3개 중에서요, 제일 입증이 유리하고 금액이 큰 거를 청구를 하면 되고 이거는 나온 상태에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자세히 좀 해보죠. 만약에 2019년 3월 25일에 전세 4억으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2021년 그러면 3월 25일 2년이니까 그죠? 그쵸? 그때 만기가 되는 건데 요때 되면 언제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는 아무 때나 아무 방법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좀 주의 깊게 이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계약갱신 청구는 이 기간이 만료되기 늦어도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25일이 만기다. 네. 그러면 한 달 전인 4월 25일까지는 집주인에게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 통보도 그냥 말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데 내용 증명이 번거로우면 문자라든지 톡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에서 제가 뭐 집을 더 이제 이사 가지 않고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반드시 남기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계약이 갱신이 되면 2년이 이제 갱신이 되는 거니까 네. 2023년 5월 25일까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갱신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막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법에서는 5% 이내에서만 올리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21년 4월 25일까지 임대인이 연락을 안 했다.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서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한 번 더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대로 계약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의 증액 없이 2023년 5월 25일까지 계약 기간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2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는요,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증액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최대 5% 범위 내에서는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지인 얘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5%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1년에 5%씩 해갖고 총 10%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계약을 한번 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증액 요구를 한번 하게 되면 향후 1년간은
다시 증액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 규정이 있어요.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걸 또 임대인들이 악용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5%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2년 동안 보증금이 10%가 올라가는 셈인 거죠. 그럼 10% 올린 게 불법 아닌가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1년을 계약했든 6개월을 계약했든 최소 2년간의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에 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원칙적으로는 2년 보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 단서 규정과 약간 충돌하는 지점에서 임대인들이 그 단서 규정을 악용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5%씩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고 또 효력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주인의 10% 증액 요구는 효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봐야죠. 지인한테 연락해서 다시 계약하라 그래요. 뭐 연락해요. 방송 보고 있지? 네. 그거 안 된대. 다시 해야겠네. 네. 그런데 이제 A씨의 사례로 좀 다시 돌아가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중에는 이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입자는 이제 2년을 더 살려고 갱신을 했는데 네. 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사실 이사를 가야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집주인은 안 된다. 2년치 뭐 월세를 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해서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다만 역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늦어도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돼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기록을 남기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쟁을 이제 다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가면 무료로 상담을 받고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 속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법률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거제와 부산을 잇는 가거대교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 블랙박스 차량은 시속 70km로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자, 자동차가 7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근데 트럭이 잠깐 조금 빠른가? 끼어들죠. 잠깐 지금 보셨나요? 빨간 동그라미? 뭐야? 그거 뭐야? 차가 보셨어요? 서 있어요. 차 고장난 아닌데? 사진 찍고 있는 거네. 어머, 누군가가 갓길도 없는 저렇게. 도로에 차 세우고 사진 찍고 아니 있는 아무리 거예요? 풍경도 좋지만 조금 위험하죠. 저렇게 막 세워놓고. 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네. 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것은 그야말로 차만 다닐 수가 있고 네. 저렇게 사람이 인도로 갈 수도 없죠. 서에 세울 수도 없고 저렇게 차를 정차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 원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죠.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이게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사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3월에 있었던 일 함께 보시죠. 대구의 한 식당 앞에서 불법 정차한 차량과 뒷차의 운전자 간의 시비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차가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SUV 차량이 서 있죠. 네. 길이 좀 좁아졌네요. 뭐 짐을 내리는 것 같으니까 기다려주고 자 반대편에서 차가 오니까 또 잠깐 비켜줍니다. 운전자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 또 해요. 또 짐을 또 옮겨요. 자, 경적을 울리니까 그때 와서 삿대질을 시작합니다. 어머머머머. 아니. 아니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세워놨으면 일 빨리 보고 좀 빼주는 게 예의잖아요. 경적을 울린 것도 몸싸움까지 얹은 것 같은데요? 차를 빼달라고 그렇게 한 거지 시비를 걸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기분 이 나쁘셨나 사건은 1차선 한가운데 정차해서 짐을 내리던 대구의 모 식당 측이 뒤따르던 차들의 항의에 욕설과 고성으로 맞서는 영상입니다. 아주 논란이 됐는데요. 네. 영상은 공개한 사람은 블랙박스 차주, 또 당시 도로 상황이 다른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식당 차량을 우회해서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운전자가 짧게 경적을 눌렀죠. 그런데 차주는 그걸 듣고도 계속 차량을 방치를 했고요. 심지어 글쓴이가
다시 경적을 누르니까 그때선 나와서 삿대질과 고성, 싸움까지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차를 비껴갖고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식당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그러게.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지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중앙선 물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책임 같이 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위험을 함부로 감수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아까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교행이 굉장히 어렵고 앞에 오는 차량의 어떤 시야 확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때 무리해서 중앙선 물고 넘어가시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요. 불법 주차된 차량과 함께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같이 잡히게 돼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가란다고 예 알겠습니다. 중앙선 넘어갑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왕복 2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택시가 할 수 없이 중앙선을 물고 주행을 하다가 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때 택시에게 과실이 85%가 잡혔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정말 심심치 않게 보게 되시죠? 이번에는 좀 차를 세우기가 애매한 장소에 차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를 다루겠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자, 도심을 달리고 있죠. 자, 네. 저 앞쪽에 버스 정류장입니다. 네. 근처에서 세웠어요. 좀 뒤에서 동승자가 내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쿵 하고 뭔가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후방을 좀 볼게요. 자, 동승자가 이제 내려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어이구, 피해 박았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뒷차 운전자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대요. 네. 그래서 핸들 조작을 잘 못해서 앞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고일 경우에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뒷차에 약간 운전 미숙이 있었기 때문에 뒷차의 책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불법 주정차를 한 거니까 그러네.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저작거리에서 제가 다 들었는데 네. 차는 뒤에서 이렇게 박으면은 뒤에 차가 다 100%라고 이렇게. 네. 그러게 맞아. 맞아. 네.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뒷차의 운전 미숙이라고 생각해서 100% 뒷차 과실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험사 입장이 좀 달랐다고요. 네. 보험사는 앞차에게도 10%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10% 과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뒤에서 받은 건데 나한테 10% 과실 책임을 줘라. 억울하죠? 뭐 예전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과실상계라고 하거든요. 교통사고를 하면 몇 대 몇 항상 이제 아무리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과실을 이제 자꾸 이제 깎으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생겨가지고 블랙박스 등 증거만 잘 확보하면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을 보면은 이 피해 차량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자, 버스가 멈추니까 네. 그 버스 뒤에 잠깐 멈춰가지고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승객을 내려준 다음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보고 이제 뒷차가 이제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등 증거를 잘 활용하면은 네. 본인이 이제 과실이 없다, 이렇게 억울한 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은 평소에 공장 안쪽에 주차하는데 특별히 사정에 있어서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난 사연입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주차가 돼 있죠? 네. 네. 잘 주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뒤에서 뭔가 다가와죠? 싹 긁었네. 긁고 갔네. 긁고 갑니다. 뒤에 후방 영상이죠? 아슬아슬했는데. 차가 흔들리죠.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접촉사고를 냈으면 저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저거면 뺑소니 아닌가요? 뺑소니죠. 근데 저걸 또 그대로 가면 저 노란 황색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게 돼요. 그죠?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되는데.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고인데 일단 저렇게 뺑소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되는 게 주차된 차량을 저렇게 치고 대인폐 없이 이제 차량만 파손하고 저렇게 지나간 경우에는 뭐 이른바 물피도주라는 거 들어보셨죠? 물피도주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요. 누가 과실이 더 많건 적건 간에 도로교통법상 으로 일단 내려서 이제 사고 상황 확인하고 자기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벌금 최대 20만 원, 또 과태료와 벌점까지도 부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요,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요, 사고 상황 확인하시고 인적 사항 꼭 밝혀두셔야 됩니다. 네. 우선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불법 정차된 차가 있었고 트럭이 지나가면서 치고 그냥 갔단 그러니까. 말이죠. 어느 쪽에 과실이 더 있다고 보세요? 전 당연히 트럭이 100% 과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나가다가 툭 치고 지나갔는데 어깨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죄송합니다 안 하고 지나가면 이거는 싸워야죠. 나쁘지. 근데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잖아, 그 차가. 그러니까 이게 피해서 가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 전 둘 다 과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7대 3?
맞아요. 저도 좋습니다. 저도 둘 다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트럭도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해서 지금 정차된 차를 그냥 팍 이렇게 충격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주차된 차량도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색 실선구역에 주차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황색 실선구역은 원칙적으로는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왕복 2차선 도로에 안전지대가 이렇게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트럭 입장에서는 안전지대를 물고 중앙선을 물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에 대한. 그래서 아마 시야 확보 여부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는 최소한 이 정차된 차량에 과실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중앙선 침범 사고,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주 애매한 영상에 관한 사고입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양쪽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정말 많아요. 자, 사람도 있죠. 중앙선 물고 갈 수밖에 없는 맞다. 사고가 나버립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자, 사람들 많죠? 중앙선 잠깐 넘었는데 사고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차가 오는 차가 잠깐 좀 멈춰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운전을 제가 하는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차선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는 참 억울할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하면 무조건 과실이 100%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사랑에는 무조건이 좋지만 법에는 무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이야.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100% 잘못이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잘못이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경우 오히려 맞은편 차량이 서행을 하거나 전방 주시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고가 났다면은 무조건 100%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따라서 과실상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죠. 이번에 또 비슷한 사례 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보고 어느 쪽이 과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좁은 도로예요.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요. 이거 피해서 가는 게 더 힘듭니다. 저럴 때 진짜 답답하죠. 있습니다. 저쪽에 중앙선을 건너서 가는데 저쪽에 빠른 속도로 차가 오고 있는데 줄여야지. 이렇게 세게 막아버립니다. 뒤집힐 뻔했어. 네. 잠깐 브레이크만 밟아줘도 사고 안 났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블랙박스 차량은 저기서 멈춰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니 저 차도 생각보다 좀 빨리 와서 박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상대 차가 과실이 100% 아닌가요? 100%? 100%일 것 같지는 않아요.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차가 앞을 지금 못 보고 이게 주행을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요. 우리가 지금 상대차 100% 과실을 예측을 했는데 경찰은 이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100% 과실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은 저도 마음 같아서는 상대차의 과실을 90% 주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단순히 무조건 100% 과실, 무조건 이 사람 잘못, 이거는 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블랙박스 차량만 무조건 아까 말씀하셨죠. 무조건은 사랑이지. 교통 상황에서는 그게 100% 이거 과실이 있는 거 이거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불법 유턴이나 역주행이 아닌 한 이렇게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좀 보고 과실 비율을 판단을 해야 되고 이때는 심리적 안전거리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시면 블랙박스 차량이 일시 지금 정지를 했죠. 정지한 상황에서 그 직후에 와서 지금 딱 이렇게 추돌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지하고 난 뒤에 추돌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 초반에 보니까 여기 사고 난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규정 속도가 있는 건데 지금 저 차 달려오는 속도로 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했는지 의문이에요. 지금 과속 방지턱을 거의 날듯이 저 정도면 엄청 빠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 사건은 과실 비율이 반드시 다시 정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그분이 보시면 허지훈 변호사한테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도로에 여기가 불법 주정차 구역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생각도 못한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불법 주정차인지 아닌지 가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별이 5개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 5곳 있어요. 어떤 곳이냐? 먼저 소화전을 기준으로 5m 이내, 그리고 두 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기준으로 5m 이내, 교차로 들어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버스 정류소 아까 봤죠? 버스 정류소를 기준으로 10m 이내 뒤로 10m 떨어져야 이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횡단보도 위, 마지막으로는 앞선 사례에서 나왔던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는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네. 무조건. 네. 네. 근데 저희가 앞서 영상 보면서도 계속 화나고 답답해했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나는 운전 잘 하고 싶은데 이런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 유발한다고 해서 그 주차된 차를 막 긁거나 막 싸움을 이제 하시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불법 주장된 차량의 사진을 찍고 발생한 장소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신고를 하면은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제가 앞에서 별이 5개 말고 불법 주정차 아닌 곳 5곳 설명을 해드렸죠. 네. 네. 그 5곳에 해당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해당되는 곳에만 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주차만 잘 해놓으셔도 그렇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예. 아이고 오늘 영상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해 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신고 활성화, 국민의 참여 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고 싶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경험 다들 갖고 계시죠? 경기도 여주시가 한동안 문을 닫았던 공연장의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신속 PCR 검사 덕분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공연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공연 현장 직접 가보시죠. 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 모처럼 공연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폐쇄됐던 이 공연장은 5달 만에 다시 관객들을 맞았습니다. 여주시는 최근 일주일 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주시가 공연장에 설치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 PCR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후 한두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만큼 공연장에 모인 관객 150명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공연 문화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 검사도 다 시행하고 좀 안전하게 또 공연을 해가지고 이 관객들이 또 테스트를 받고 음성이신 분들만 들어오고 저희들은 PCR 테스트 받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고 코로나 여파로 침체에 빠진 문화공연업계도 신속 PCR 검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 시작 전 신속 PCR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관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며 공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신속 PCR 검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한 여주시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연주와 이야기가 곁들여진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가장 힘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인데요. 이 어르신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정말 안전한 여주시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 PCR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복이 보장되는 여주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고 계획이고 채널A 강신영입니다.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이잖아요. 예전에는 저 식목일 행사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나무 심기. 네. 요즘은 좀 이게 휴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식목일 맞아서 모두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